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봐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판결만으로도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납니다. 종교적 신념 내지는 평화에 대한 신념 때문에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제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병역 의무 대신에 사회봉사 등등의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에 어제 판결을 비판하는 분들께서는 분단 국가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헌법에 양심의 자유뿐이 아니라 병역 의무도 엄연히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병역 기피자가 확산되고 양산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역, 과연 의무인지 양심인지, 이른바 대체복무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분은 지역번호 02-785-2400번이고요. 네티즌께서는 kbs.co.kr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에 좀 익은 우리 성우 양지훈 씨를 모셨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모임의 대표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죠? 아니요, 저는 아니고 제 아들이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이런 똑같은 경우로 네. 이 전과자가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까지 약 한 10,000명, 네. 10,000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500명 정도가 구속되어서 지금 교도소에 있고. 현재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나와서 지금 그 재판을 지금 기다리는 보석이라든지 불구속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재판을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700여 명 정도가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예. 매년 이런 사건이 몇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최근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최근 추세를 지금 놓고 보면 한 평균 한 600여 명 정도가 1년에? 예, 1년에 600여 명 정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매년 이런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특정 종교적 어떤 신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종교 이외의 원인들도 좀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평화주의자들 그 이외의 개인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요. 또 한국에도 현재 지금 한 12분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 가족 모임 대표이시라서 제가 최근까지의 추세를 우선 좀 확인을 했고요. 자, 어제 판결이 바로 오늘의 토론을 있게 했습니다. 어제 판결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우선 한 말씀씩 들어야 될 텐데. 열린우리당의 임정인 당선자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체복무 입법 운동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듣고 있는데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2001년 변호사로서 제일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돼서 대체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호해 왔는데 어제 판결은 정말로 훌륭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멋진 판결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서 개인의 존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면에서도 이제 선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한나라당의 장윤석 당선자께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시고 어제 판결을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판결문을 몇 차례 숙독을 했는데 느낌은 우리 헌법이 국민적 결단이 소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현실에서 이 병역 의무를 전 국민에게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헌법에 반영이 돼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결단, 두 결단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판결을 읽는 느낌은 너무 한쪽으로 경사된 판결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어떤 법리 문제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나간 것이 아닌가. 물론 실험 정신이 매우 강한
판사께서 심사숙고를 한 판결로 믿습니다만은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판결로 인해서 혹시라도 국론 분열이 일어날까 하는 걱정이고 저는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지훈 대표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환영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 말씀 예. 우선 매우 기뻤고요. 그동안 우리들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제청돼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그 판결이라서 참 저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고 또 기뻤습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그리고 이기적 목적의 병역 기피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주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참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또 역사적인 판결이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정창인 박사. 네, 이번 17대 총선을 계기로 이제 국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는 국가보안법이 아마 어떤 시검석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아마 이 판결을 내린 이정열 판사께서 한번 이 의제를 이 사회의 주목을 받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서 순수한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판결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정열 판사는 우리 법 연구에서 이미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핵심은 병역 기피자 중 양심적 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예.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 그 구도를 한번 실험해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3명에게 동일한 상황에 있는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기존의 판례를 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전례로 인지가 되지 않고 특히 현재 이와 관련된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분히 기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낸 것은 네. 사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그 논거에 대해서 차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예. 네, 한홍구 교수. 예, 저는 글쎄요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로 헌법적인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보안법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는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고 했다기보다는 헌법이 아니라 분단 상황, 북의 위협 뭐 이런 정황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태까지 판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은 허수아비가 되어 왔었는데 이번 판결은 그 헌법을 저 뒤에 밀려 있었던 헌법을 중앙으로 갖다 놓고 헌법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국민이 택해야 할 건 헌법을 바꾸든지 정황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을 밀고 나가야 한다면 병역법을 바꾸든지 거기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이미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였고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71년 사법파동 이래도 한국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오지 못하고 사법부 자체가 뭐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오욕으로 가득 찬 임기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국민의 신뢰와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인권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신선한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성 교수. 네, 지금 한홍 교수님께서 지금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
반전권을 명문화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문제는 결국은 앞에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그 양심의 자유하고 또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그 국방의 의무와의 그 충돌 문제입니다. 기본적 권리와 기본적 의무의 충돌 문제인데 이것을 상호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현행 헌법 질서를 우리가 아주 좀 체계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까지는 우리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대법원의 판례고 또 헌재판소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번에 그 판결로 사회적인 공론화라든가 이슈화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란을 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그 인정은 우리 안보 현실에 있어서 너무 앞서 나간 면이 있고, 또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판결을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석들과 평가가 분명히 나오는군요. 이제 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뭔지 그 개념부터 좀 규정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무 그걸 미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뭐 어느 분에 좋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해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총을 든다는 것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채식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채식주의자는 인정, 동물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듯이 전에 인정 안 했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상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뭐 용어가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양심이라는 용어가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는 사람의 뭐 세계관이나 인생관, 뭐 주의, 신조, 뭐 신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전적 의미로는 양심이라고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 항상 선악의 면에 있어서는 선의 편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그 양심이라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양심은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의미, 그 가치 판단, 윤리 판단을 말할 텐데,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자칫 선한 의미에 있어서의 양심적 거부자로 혹시라도 오해한다면은 그런 점에서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제19조는 분명히 그 양심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아마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논쟁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양심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굉장히 참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됐든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 양심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순간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어려서부터 이것은 성서로 훈련받은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생성된 하나의 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금 밝혔듯이 이 양심이 구겨지면은 이 양심을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간적인 어떤 기분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누가 하니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지켜야 될 자신의 정조와 같은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문제를 정부에 또 그리고 현재 저희가 헌재에 또 이렇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더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양심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은 뭐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선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판단, 신조, 신념을 보호를 하고 보장한다는 것이지 그 신념이 선이면 보호하고 또 이쪽에서 볼 때 선이 아닌 것 같다 또는 같다 한다고 해서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혹시라도 선한 병역 거부자로 이렇게 오해가 된다면은 그 용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무슨 선이 아니고 선한 것만 추구하는 게 신념이라고. 그렇죠. 신념이죠. 가치관이고 신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신념이나 뭐 가치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마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때에 그때 말하는 양심이 뭐냐. 그것은 분명히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와도 다를 것이고 또 어느 특정 개인의 가치관과도 다를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어떤 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양심의 자유하고 병역 의무하고 상호 충돌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려고 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병역 의무라는 것은 헌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치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가져야 되나 하면은 우리 공동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가 당연히 우선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양심을 이유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 사유로 이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헌법 19조에 그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그 논의를 하면서 현재 그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헌법 19조의 이 양심에 대한 정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이 국가의 그 형벌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국가 형벌권으로 무시한다면 그렇게 해서 남용한다면 이것은 지나친 과잉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권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근데 국가 자체가 존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거기서 국가에 대해서 기대고자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충돌이 왜 생기느냐면은 사실 누구나 양심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왜 이런 충돌이 생기느냐면은 현재의 국제 질서와 국내 질서의 발전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국제 질서에는 주권 국가 단위로 서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또 이 사람을 죽인다다 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양심에 걸리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살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마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 사이에서의 살인인 것처럼 이제 이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 질서의 발전과 국내 질서 발전 차에서는 지금 현재 충돌 현상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저희 세계 질서가 좀 더 발전된다면은 아마 그런 문제는 전적으로 해소될 텐데 당분간은 그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 분은 사전에서 찾아보시고 한 분은 또 헌법재판소의 규정 찾아보시고
결국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헌법에 병역 의무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 같아요. 두 분 교수님 말씀 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그 국방의 의무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아니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병역의 의무와 관련돼서 된 헌법 규정은 뭐냐면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그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사병들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 개개인에게 부과될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꼭 현역으로 가서 집중을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런 헌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장 박사님께서 헌법적 가치하고 그 양심의 자유가 충돌했을 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헌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과연 그 개개인의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즉 그 우리가 과연 이런 그 개개인의 총을 들지 못하겠다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어이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이 가령 그래야만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과연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적 신념에 차 있는 젊은이들이 역시 총을 들고 목숨을 바쳐 싸울 만한 것일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를 저 자신이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그 실현하기 위한 사람들을 기어코 감옥에 보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네, 그 헌법에서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 제도를 두고 있고 말이죠. 이를 위해서 또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 특히 남자애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적인 부담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어떤 인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만약 기본적 의무라고 한다면 말이죠. 각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택권을 누구는 나는 양심을 기초로 해서 군대에 안 가다 집총을 거부한다. 또는 다른 대체복무를 하게 해달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면은 그것은 이미 병역의 의무 혹은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그 본질에 배치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또 원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입장도 양심의 자유라고 할 때 한 서너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양심, 주관적 양심, 또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말이죠.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그런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것. 그거는 내심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을 외부적으로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침묵의 자유라고 그러죠. 또 양심을 지키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헌법상 가급적 보호되고 있는데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을 대외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타인의 권리라든가 도덕률이라든가 또 헌법 질서 또는 뭐 실정법 또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충돌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병역 질서 또 병역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양의적 병역 거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국가 안보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요구는 자기들이 군대 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 말고 다른 일로 그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달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냐면 1년 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군대에 거론되는 인원은 1년 30만 명이에요.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0.2%한테 그렇게 50년 동안 이상 우리 다른 일 좀 해서 나라에 봉사하게 해달라. 이것을 징역 3년씩 계속 했거든요. 소수자를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판결은 그 사람들한테 다른 일로 사회에 봉사하게 할 기회를 주는 게 그 국가가 민주적인 국가고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웬만한 국가는 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양심의 자유, 병역의 의무, 국가 안보, 개인의 선택권, 이제는 소수자 보호까지 모든 철학적, 법리적 논쟁점들이 다 지금 얽혀 있는 주제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시죠. 이번 판결을 정독을 해보면은
그 결정적 흠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이제 그 중에 첫째가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법리 해석에서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양심을 결정하는 자유는 그 무제한의 자유로 보고 있죠. 통설이고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바깥으로 실현하는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의한 법률적인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또 거기에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 실현의 자유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헌법학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제한이 가능한 헌법적 유보가 가능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판결은 병역 의무 거부가 오히려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에 속한다고 하면서 무죄하는 듯 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이 헌법학자의 대다수의 견해에 반한다는 결정적 흠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적 결단인 이 국방의 의무는 법률에 의해서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 체제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국방 의무가 병역법에 의해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의 헌법과 법률 체제 하에서는 대체 복무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헌법적 해석만 가지고 병역 의무를 면할 길이 현행 실정법 체계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대체복무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 10만 명이 대체복무는 넘는 대체복무제도를 운영을 그건 나중에 해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체복무는 지금 양심적 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복무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건 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요. 그래서 이 판결은 헌법의 양심의 자유의 해석에 관한 오류를 갖고 있고 현행 실정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대체복무의 길을 이 판결로 열겠다고 하는 비약과 모험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 판결문을 달리 보는데요. 예,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헌법 19조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양심을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에는 양심 실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국방의 의무 중요하죠. 국방의 의무와 양심 실현의 자유가 서로 충돌될 때 국가는 양심 실현을 할 기회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 이게 2년 전에 박시환 부장이 헌법재판소에 위원 제청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아서 지금 어제 같은 그런 유심 판결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종 헌법재판소 판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일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양심, 병역, 국가안보, 개인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느냐, 뭐 소수자 인권 쭉 가고 있는데 조금 논의의 수준을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평이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낮춰보면 말이에요. 이번 판결 이후에 제일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거론하는 게 그럼 이제 너도 나도 재판받으면 무죄 받을 텐데 라고 하면서 병역 기피가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양지원 대표께서 기피와 양심적 병역 거부 사이의 또 구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애매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재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그동안에 그 이기적 목적의 병역 기피자하고 같은 선상에다 놓고 혼돈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마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현실에 안주한다든지 어디 도피한다든지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비겁하다. 우리는 고생하는데 너희는 어디 가서 이 뭐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들을 갖다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거부자와 기피자라고 하는 것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기피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거부자는 그 자리에서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에게 돌아온 대가는 그동안의 감옥을 갔고 그다음에 전과자로 평생을 살았고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사회에서 뭐 이
그 보장을 받는 사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한 번도 저희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사법권이 회복된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면복권. 네, 사면복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은 사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은 아까 임종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동안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천적으로 50여 년 동안 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오로지 감옥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양지로 내놔서 이 문제를 일을 하도록 해달라. 네. 그런데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오로지 징벌만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아까 그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국가가 필요할 때는 강제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모든 걸 강제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뭐 이 헌법 조문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헌법 37조는 그 제한하는 경우에 그 또 이 본질적인 것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을 이루는 문제니까. 당당히 밝히고 네. 또 그저 그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신 뭘 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비양심적인 기피하고는 구분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판결을 보면은 그런 점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사실 이번 판결은 어떤 측면에서 본 허구의 바탕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까 한 교수님께서 이제 국방 의무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법률로 정하게 되는데 법률에는 병력 의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국방 의무가 곧 병력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양지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특정 종교인의 바탕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판사께서 저도 뭐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고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만은 이분은 한 명한테 유죄를 선고하면서 소명이 불충분하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고의 기준을 3가지로 내세웠는데 보면은 인격적인 양심적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병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느냐, 또 병력 거부 관련된 사회활동을 했느냐 이런 이제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양심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아니고 양심에 대한 설득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명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심 문제를 재판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여기 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종교인들인데 판결에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종교적 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린 판단이라고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양심이 형성된 것은 분명하게 어떤 특정 교리의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죠. 그 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과 무관하게 개인의 양심이 형성된 걸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고 어떤 허구의 바탕을 두고 인위적인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어떤 이것을 사회의 의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게 꼭 허구적인 거에 바탕을 뒀다고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이제 상당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은요. 여태까지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 왔냐 하면은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한 뭐 특혜냐 아니면 뭐 여태까지 부당하게 너무나 가혹하게 가해진 그 박해를 중단하는 거냐 이제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2001년 말 그 오태양 씨가 그 특정 종교가 아니었던 아닌 그 오태양 씨가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함으로써 그 논의의 지평이 이제 훨씬 확산됐습니다. 평화주의 일반으로까지 그 확산된 속에서 그 종교적인 부분, 이제 그 특정 종교에서 여태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10,000명이 넘게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99%가 특정 종교 그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평화주의에 의한 신념까지를 그 포함을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번 판결이 훨씬 더 그 어떤 그 전향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정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 개인의 양심에 형성되는 것과 결코 무관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할진대는요. 일반적인 그 이론으로서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했던 것이죠. 본점을 조금 이제 전환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또는 뭐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될 기본 권리의 이행,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의 보장과 기본적인 의무의 이행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 인격권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누구나 최대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병력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특정 영역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것이 다른 사람이 힘을 들여서 국방을 하는데 나는 그게 편성하겠다 이런 것과 똑같이 해석되니까 이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최성호 교수. 네, 이번에 그 판결을 보면은 말이죠.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또 그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를 구분해내는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단 여기에 일종의 논점의 절치랄까 오류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병역 정의와 부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됐었는데 아까 양심 실현의 자유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그 진정성, 진실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한 증명 자료부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까지 이렇게 검토를 한 거로 돼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원정 출산도 있고 말이죠. 어떻게 그 금품 수수에서 군대 기피하려는 풍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또 신체 훼손을 통해서 문신을 해가지고 군대 기피하는 이런 풍조가 있는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랄까 여러 특정 종교의 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부모가 보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제가 하나의 이런 통계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2002년에 국방대학교에서 여론조사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조사를 실시했는데 10대, 20대 그 남성, 군대 가기 전에 남성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조사 대상의 33%가 그 병역 거부를 혹은 또는 대체 복무를 시행할 경우에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그 군복무, 대체 복무가 됐든지 이렇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자기 원래의 종교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병역 기피 풍조를 볼 때 얼마인지 이건 악용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하나 지금 아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소수자 보호 문제인가 아니면 저는 이거 아까 모두 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그 헌법 질서인 병역 질서뿐만 아니라 이 평등 원칙에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특정한 종교를 가진 분들 또 특정한 반전 사상이나 양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병역 거부나 대체 복무를 인정한다면은 일정한 계층들,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어떤 특혜 내지 특권적인 제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평등 문제는 아까 정 박사님도 지적을 네. 하셨고, 자 좋습니다. 임정희. 어제 이 판사의 판결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수의 양심이 소수의 양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소수의 양심이 다수에게 강요돼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고 그다음에 군법무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면 제가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논산훈련소 법무참모를 하면서 여호와 증인 신자 재판을 하면서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얼굴을 가진 평화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개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변호한 사건 중에서 몇 년 전에 30살 먹은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병역 거부했다고. 이분을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볼 때 교도소에 3년 보내는 것보다 무의촌에 가서 3년 근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53살 먹은 아버지가 여호와 증인 신자로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했어요. 30년 전에. 그 아들이 25 먹은 사람이 3년 또 근무했고 지금 22살 먹은 사람이 복역 중이고 18살 고등학생도 신자이기 때문에 또
징역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러한 악순환을 우리 사회는 계속 그냥 징역으로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할까요? 조금 아까 재성호 교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신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기회주의적인 악의적인 병역 기피를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지적을 분명히 주신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저도 그 재판장에서 그 판결을 지켜보면서 네 사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중에 세 사람은 무죄가 선언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들고 병역을 거부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그 양심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교수님께서 아까 뭐 원정 출산이니 뭐 이런 곳에 갔다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갖다 비교한 것은 상당히 그것은 너무 그것은 지나친 그 발상에 있어서 좀 과잉이라고 좀 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그 안전장치 때문에 악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라든지 그리고 선진 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문제는 이거 법률 용어로 그리고 알려져서 지금까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제도화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무조건 안 된다. 법률이 해석이 이렇고 뭐가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감옥을 보내라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족 대표로서. 그러면 반대로 전 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연 6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계속 감옥을 보내면은 국방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은 말이죠.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아까 그런 실효성도 없는데 그런 사람 굳이 군대 강제 징집하려고 하느냐 또 처벌이라는 가혹한 어떤 대응을 수단하냐 그러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논의 기준이랄까 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그 내용은 말이죠. 이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 징집을 할 때 그 기피하는 거죠. 양심을 유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입영한 현역 복무자들의 경우도 군대 생활 한 6개월 해보고 처음 휴가 나왔더니 이거 뭐냐면은 군에 있다 보니까 집총 훈련도 하고 너무 고되고 힘들다 말이죠. 그래서 그 순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면요. 그것도 허용해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현행 제도하면은 군무이탈죄, 탈영죄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면 대체복무나 나머지 기간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돼요. 그럼 누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지키기 위해서 국토방위 위해서 헌신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럼 다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하면요. 군사제도 병역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마디만 좋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그 문제를 좀 집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양지훈 대표와 또 다른 분들께서 전부 다 그분들을 꼭 감옥에 가도록 해야 하느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반면에 이제 거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뚝이 무너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 아마 그런 표현들이 다 내재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청석에 바로 어제 무죄 판결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다른 견해 가지신 분도 계시니까 이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무죄 판결 받으셨던 황선호님. 네. 어떤 어떤 죄로 재판을 받게 되셨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예. 군에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으며 또한 동원 훈련 4년차 및 그 예비군 훈련을 4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성서를 통해 배운 제 개인적인 양심을 통해서 더 이상 제 마음에 와닿아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훈련을 갔다 와서 안 갔다 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병역 의무도 하셨고 예비군도 네. 받으셨는데 새롭게 이제 네.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되셨다 이 말씀이시라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예, 일단은 먼저 어제 그 무죄 판결을 해주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 판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떤 종교적인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비군 훈련을 지금 시간보다 더 2배 내지 더 긴 시간을 부과해서 제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걸 바랄 뿐입니다. 또한 저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과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 그것만 아니면 다른 걸 몇 시간이라도 더 예, 하겠다. 어떤 것도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말씀이시고. 예, 바랍니다. 좀 비판적 견해 가지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우선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성태라고 그럽니다. 네, 어제 제가 신문으로 봤을 때는 한 젊은 철없는 법관이 어떤 객기를 부리는 것 정도로 인정을 했었는데 오늘 패널 세 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아직까지도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정전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떤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서 이 국방의 의무를 갖다가 소홀히 하거나 또는 경시하는 풍조가 생긴다면은 이 나라 국방 누가 지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그 법관의 저도 신문에서만 그 판결문을 요지를 봤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성문법입니다. 불문법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재판관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재량권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증명해야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재판관의 그 의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제 그 판결문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뭐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 판례라든가 모든 걸 뒤집어 버리고 예. 죄의 유무를 가지고 그 재량권을 넘어선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그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양지훈 씨나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들을 평화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 지금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그 군대의 속성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가 위기 상태에서 총칼 들고 나서서 산화하고 지금 현재도 복무하고 있는 그 100만에 가까운 젊은이들 그 사람들 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그런 규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지금 줄여주시죠.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어떤 상류층이나 연예인들 쪽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가장 심화되고 있고 또 지금 그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이런 사법적인 그 판단까지 내려진다면은 가뜩이나 지금 국방 어떤 의식이 안보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핑계거리를 제공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굉장한 어떤 그 우려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안보 위협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또 병역 기피 풍조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겠는데 저희가 오늘 양 당의 당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17대 국회에서 만약 논의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양 당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아직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두 분께서 예. 개인 자격으로 나오신 걸로 하고 당내 공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토론을 해주신 분 아주 조리 있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몇 번 읽어보면서 아까도 판결의 오류가 몇 가지 결정적인 오류가 흠이 발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의 그 바탕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한 600명 되는데 그 600명 그거
군대 안 온다고 해서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명백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그 현대전에 비추어 보면 600명 정도 징병 감소한다고 해서 국방력에 무슨 손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문제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법관이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국가의 존재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꼭 군인이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이 판결에 전제되는 논리에 아주 당혹했습니다. 이 600명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국방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안보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다. 예, 네. 그리고 좋습니다. 예, 조금 더 논의를 되돌리기보다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이죠. 하겠습니다. 600명이 자, 잠깐만요. 임종인 당선자께서는 지난 2001년에도 바로 이 대체복무제에 관련된 입법 작업을 하신 바가 있고 이번에 17대 국회 문을 열면 바로 입법안을 내겠다. 지금 그렇게 공언을 해두신 상태인데 법률안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부터 좀 내놓으시죠. 예. 2001년에 천정배 의원하고 자영달 의원께서 입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 여론의 성장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장 의원님께서는 600명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교도소에 생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한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감옥에 있었죠. 민주화운동으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600명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우리 사회가 600명을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몇십 년 해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번에 이라크 국민들 사람으로 안 보고 고문한 미국 군인들처럼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대체복 문제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 신현숙 논설위원께서 아들이 5일 후에 군대 가는 모양이던데 그분의 그 아들과 어머니의 그 고통을 써놨어요. 아주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가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반대하는 양심평가 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는 누가 하느냐. 또 하나는 그럼 누가 군대 가느냐. 형평성이죠. 국가 안보 문제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군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대는 지금까지 가기 싫은 곳으로 돼 있었는데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군대가 민주화되고 군대를 기꺼이 누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복무 기간이 현재 노무현 대통령 등장 2개월 줄어서 24개월인데 24개월이 가장 적당한가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 실미도라는 영화가 1000만 명이 봤는데 그 당시 68년도에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습니다. 36개월이었을 때 지금 24개월로 1년 줄었는데 1년 줄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안보가 위협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병들의 경우에 돈을 2만 5천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게 국방 예산의 0.8%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독일이나 타이완 같은 나라는 병역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그 또래가 받을 수 있는 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줍니다. 저는 30만 원 정도 나는 사병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서 무슨 일 할 수, 그래봤자 10%밖에 안 돼, 예산. 그래서 이런 군대를 가고 싶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근데 임 당선자께서는 이 대체복무제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한꺼번에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그러니까 동시 추진이 이렇게 됩니다. 군대가 민주화되고 정말 군대가 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아주 가고 싶은데 군대가 됐는데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상적 이유나 종교적 이유 한 사람들한테는 대체복무에서 우리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고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의 본질이 자꾸 흐려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유용성이나 실용성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환경 개선하는 거하고 그것이 양심적인 병력 거부자를 해결하는 문제하고는 제가 관련성을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보다도 항상 이 계속 감옥에 보내냐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가 있는데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말하자면은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이유는 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살려서 노동시키면 사회적으로 더 유용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왜 사형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지만은 왜 감옥에 보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특정 어떤 이런 분들은 정말 긴 역사 동안 예외 없이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양심에 근거한 거니까 내가 헌법으로서 내가 군대 가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병력 의무보다는 하위 권리라고 좀 보고 싶고 그래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예외 없이 감옥에 가니까 그러면 계속 감옥에 보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이제는 좀 이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네. 그래서 체제 내에서 이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체제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시기는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어떤 권리로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이 예외 없이 감옥에 가는 이 사람들을 그냥 감옥에 가면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뭔가 고집을 피울 때 이것을 무조건 거부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지금 정 박사님 말씀에 뭐 이제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은 500명이 감옥에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여태까지 이 판결이 있기 전에 대부분의 토론에서는 외면이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감옥에 보내자는 얘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정 박사님께서도 계속 감옥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셨고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것을 권리로 봐주느냐 아니면 관용으로 봐주느냐에 따라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절대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는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우선 그 전에 이제 정 박사님께서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재성호 교수와 장당 선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부터 좀 듣고 확인해보고 더 논의를 진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전후방 각지에서 2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말이죠. 보고 싶은 가족들하고도 함께 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GOP/GP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생명을 무릅쓰고 때로는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군복무하고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의 복무는 어떤 것인지 저는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얘기하는 대체 복무는 어떤 거냐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기초군사훈련 4주 논사훈련에서 받는 기초군사훈련 그거 안 받겠다. 뿐만 아니라 또 물론 이제 대체 복무 뭐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일반 현역 복무하면은 8년 동안 7,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아야 되고 또 전쟁 상황이 했을 때에 전시 동원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모든 의무를 다 면제시킬 군사적인 동원은 일체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잠깐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제 교수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듣기 거북해서 아니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 교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뭐 예비군 훈련 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모두가 다 안 받겠다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합리성을 가지고 요구한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총 거부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4주 받는 문제 그거 포함하여서 우리가 지금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지금 단축되었는데 국제규약에 의해서 1.5배를 더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예비군 훈련이 약 8년 동안 있으니까 그거 전부 계산하니까 약 한 140시간 되더라고요. 실제적인 시간이. 그럼 그 시간 플러스하고 또한 제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교수님께서는 무조건 이 사람 안 하겠다 한다. 언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지금 저희는 네. 지금 제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왜 중간에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그걸 갖다 중간에 제가 좀 허리를 잘랐는가 하면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수시고 또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그 학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언제든지 거부하는 사람, 안 하겠다고 이렇게 온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매도성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겠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길어도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합리성을 가지고 정해준다면 우리는 수용하겠다. 다만 우리가 총을 들고 무기를 드는 군사적인 훈련을 제외하고 어떤 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교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네. 대체 복무를 하기는 그게 기간이 어느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전시 근로동원이나 예비군훈련 받아서 집총훈련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혀 그건 여호와의 아닙니다. 증인의 교리에서 나오는 아니,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디에 예비군 훈련을 집총을 받지 거부하고 않겠다고. 나라에 대해서 집총 거부라고 하는 문제는 그 문제에 있어서 포함되는 군사적인 훈련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또는 법률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8년이라면 그 8년의 실제적인 시간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검증도 없으신 속에서 무조건 하고 그냥 아니다. 이거는 정말 문제 있다. 마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우리를 점점 이상한 사람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아니 지금 아까 말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줄여달라는 그건 좀 금해 주셔야지. 집총을 거부하는 건 사실이죠. 그것만 인정하십시오. 그 집총 거부하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준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년 6개월 지금 말이죠. 2년 동안 이제 아까 그 대체 복무, 현역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과거에는 항명제에서 뭐 2년, 3년 이렇게 처벌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병역 기피죄 다시 재징집하지 않던 범위 내에서 1년 6개월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전방에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병역과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하는 거에 있을 때 이것이 그렇게 가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뭐 할 거 하는 결국은 국가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컨센서스 합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대만의 경우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대체 복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 병력 가용 자원이 넘쳐나고 있고 사회적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저는 그 점이 대목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국의 병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1954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군이 6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그 2천만쯤 됐고 매년 4만 5만 명의 병역 기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구가 4,800만으로 거의 5천만에 육박한 그 병역 수는 약간 늘어났지만 거의 그대로 60만을 좀 넘는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가용 재원은 넘쳐나고 있어요. 현대전의 양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60만을 유지해서 인해 전술식에 거기다 예비군 300만, 민방위 500만까지를 해서 인해 전술식 그런 군 운용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현대전에 맞게 그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병역 제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인력 수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에 걸맞게 한국의 민주화에 걸맞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때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 박사님께서 군 복무 여건하고는 그 이 대체복무제도가 상관이 없다, 뭐 본질을 비껴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거야말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체복무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남북 분단보다도요. 우리 일반 시민들, 지금 대한민국에는 1,500만 명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1,500만 명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나는 군대 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빼먹으면 이렇게 양심을 이유로 해서 빼주면은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군 복무 여건 자체가 극히 열악합니다. 대체 복무 제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그 제기가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한국 사회에서 사병들의 인권이라든가 사병들의 복무 여건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 시민사회 내에서 그 되고 있고, 이것이 그 지금 정부 당국에 대해서 큰 압박으로 바뀌어서 몇 가지 이제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어제 그 판결이 있고 나서 국내 주요 신문의 사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 훑어보니까 이 사설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신문사마다 다르죠? 물론이죠. 제가 제목을 몇 개 읽어드리면은 병역 의무의 거부 인정 문제 있다, 이런 제목에 이제 사설이 있는가 하면 병역 기피 풍조 확산을 우려한다 하는 사설이 있었고, 또 어떤 신문은 좀 놀라는 표현입니다만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니 하면서 상당히 경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역 회피 수단이 이 판결이 되지 않도록 기대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오늘 모 석가는 병역 거부를 어떻게 양심의 자유로 보는가 하는 이제 사설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은, 만약 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한다면 누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돌볼 것인가?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보 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이 결단하기를 우리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 의무를 헌법적 의무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이제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화 있게 해결해야지, 양심의 자유를 앞에 놓고 이 국방 안보 환경을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대체 복무론입니다. 바로 어제의 판결이 심각한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체 복무에 관한 국민적 결단이나 헌법적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고,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 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국방 의무를 부과하느냐 이 문제와 거의 버금가는 헌법적 결단,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결단을 보기도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도 전에 이 판결은 무죄를 선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비약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아마 그 과정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그 토론, 또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체 복무 논의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마치 대체 복무를 논의하게 되면 이 판결에서 대체 복무를 전제로 한 것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 듯한 전제에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기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판결문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규약에 비추어 보면 매우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도에 국제 인권 규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엔에서 양심적 병역법을 인정하고 대체 복무를 인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승인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그래서 바로 헌법적 결단과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돼 있거든요. 그게 없이 이렇게 나가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혼란을 가져오죠. 제가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일하고 타이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현역으로 가면 9개월, 대체 복무하면 10개월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타이완은 2000년부터 현역으로 가면 22개월, 그다음에 33개월 했었습니다. 근데 33개월 하니까 너무 길어서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26개월을 바꿔서 22개월, 2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심적 병역법 문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병무청 차장, 타이완 병무청 차장이 와서
한 이야기가 제가 기억나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타이완보다 한국이 훨씬 정치적으로 성공적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개혁 세력이 정권도 잡고 이런 나라인데 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정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관련해서 두 분 잠깐만요. 제가 오히려 하나씩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윤석 당선자께서 말씀 도중에 국민적 결단이 있기 이전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걸 하게 되려면 국민적 결단이 선행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법 정책적으로. 그 국민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종인 당선자께서도 도대체 외국 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입법안에 보면 몇 개월 하는 겁니까? 대체복무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 만들기 따라서. 지금 현재 2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한 30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30개월? 30개월을 어디서 6개월쯤 더 하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24개월에서 36개월이 더 되는데 6개월 정도를 어디서 하냐면 뭐 청소를 한달지 또는 소방서원으로 근무한달지 또는 양로원에서 근무한달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대체복무 예를 들면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다 대체복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박찬호 야구 선수랄지 그다음에 축구 선수 차두리 이런 분들은 사주 훈련 받고 그만뒀죠. 그것도 하나의 대체복무입니다. 그것도 7만 2천 명의 대체복무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체복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호와 증인 신자들은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총을 쏘는 훈련을 안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신 시한으로는 약 30개월 정도. 그건 뭐 많이 논의를 해봐야죠. 여러분들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우선. 그런데 대체 복무의 그 구체적 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논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그 임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청자들 오해가 있을까 봐서 한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헌법적 결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 의무가 중요한 헌법적 결단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에서는 국방 의무가 헌법적 결단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의 대체 복무 제도를 우리나라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대만이 물론 중국 본토와 어떤 대치 상태를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남북이 대치된 상황과 뭐 6.25 이후에 뭐 40년, 50년 얘기를 합니다만은 남북 간의 근본적인 지금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이론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있죠. 잠깐만요. 이론이 없는 게 아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데서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다만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만의 대체 복무 도입 문제와 한국의 안보 환경에서의 대체 복무 문제를 또 평면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고요. 특히 대만은 그 병역 자원이 많이 잉여 자원이 많이 남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병역 자원 부분은요. 대만은 뭐 따로 한번 대만은 2천만 인구로서 45만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기 아까 제가 한마디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면은 그 세계인권선이나 국제인권계약에서는 양심의 자유만을 명시하고 있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에서의 권고나 그 결의죠.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면 인권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이라.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가가 동일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어떤 나라는 병역법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선진국, 후진국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다음으로 지금 안보가 좀 민감하고 말이죠. 아주 취약하고 그리고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반세기 동안 전쟁이 없었던 나라. 그런 그 유럽 지역이라든가 말이야. 아프리카가 거기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말이죠. 좋습니다. 제가 대체복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은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사례로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 구체적 논의에서 30개월이 좋으냐 36개월이 좋으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제 장 당선자께서는 아직 그 대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정창인 박사께서는 아까 제가 체제 내에서 흡수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 복무 그런 형태가 저는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병력 의무는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병력 의무라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제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때우겠다는 건데 이것이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 뭐 대체의 범위를 얼마나 잡을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병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런 병력을 우리가 나쁜 말로 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피하는 거라든가 병력을 회피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군 내에도 뭐 사무직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 총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으니까 군대는 가라 이거예요. 가서 병력 의무는 떼우라 이거죠. 이분들이 군대 안 간다고 해서 국방이나 이런 데 기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으로 사는 이상 세금은 낼 것이고 그 세금은 국방비로서 국방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걸 회피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만은 사실 뭐 그 부청장이 왔을 때 한 이야기가 병력장이 남아 돌아서 대체 복무를 허용했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이 확산될 염려가 있느냐 했는데 그 예로 들고 싶은 게 바로 대만 예예요. 대체 복무 조건을 엄격하니까 대체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병력을 거부했느냐 하는 데서 의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대체 복무라는 느슨한 형태로 병력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순수한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시기에 군대 가지 않는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나 전 크다고 보고 그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복무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안보 상황에서는 무리다. 그래서 군 내에서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장 당선자님도 그리고 정 박사님 그리고 제 교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그리고 악용의 우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희라고 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배제하고 또 그런 문제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역 의무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심 또한 생명을 건 일입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무게를 병역 의무의 무게는 100이고 양심의 이 문제는 50이다.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모두가 60억의 인류가 모두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양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채식주의자한테 육식을 강요하라고 하는 이것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 당선자님께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50년 걸렸습니다. 오늘의 이것은 결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다만 어제 판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이 저 제목처럼 병역 의무인가 양심이라고 혹시 한국 동란 때도 역시 거부를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대체가 50년이 걸린 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와서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제 이정열 판사가 내린 이 판결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반가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제도권에서 무조건 안 된다, 국방이 어렵다 등등 많은 문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모든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 중에 병역입니다. 한 부분이 병역 의무를 우리가 부과되는 문제, 국방 의무 중에 포함되는 한 부분이 병역 의무니까 그것을 도저히 다른 형태의 국방 의무가 뭐가 있죠? 저희가 국민으로서 세금이라든지 그러니까 6.25 동란 때도 그
병역거부를 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양심이 지금도 똑같습니까? 그대로. 이건 일제 시대부터 70년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일제 시대에는 그때부터 따지면 병역 거부를 했을 때요. 네. 그것이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 나와 그러면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 독립운동사에 6.25 나와 전쟁 있는데요. 때의 그 잠깐만요. 병역 거부 행위가 잠깐만요. 국민적인 이해와 용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적 결단이 그와 같은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있는 것이고 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헌법이 국민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양심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 이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게 근데 권력을 주고 양심이 병역 거부 행위로 나올 때는 물론 헌법이 제한을 하도록 허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되어 있지 있지만 않습니까? 그 양심을 보호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점은 두 분 너무 독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얘기해. 아니 잠깐만요. 지금 논의가 아니, 지금 좀 잘못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제에 대체 복무를 자꾸 뭐 하고 대안이 될 수 있냐고 하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하나의 권리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권리가 아니고 우리 병역 제도나 질서에 근간하는 범죄라면 그럼 대체복무 인정 안 되는 거죠. 기타의 다른 대체복무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이고 지금 가장 많이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 연구요원인데 과거에는 5년 6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8개월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국가 정책적인 판단 또 뭐 산업 기능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말이죠. 또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에 권리로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는 하는 문제는 지금 아까 평등 원칙이나 특혜성 문제도 있고 또 특정 종교와 국가의 관계에서 중립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걸 과연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형평성 시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체복무를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지금 권리로 이렇게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우리 제 박사님, 네. 지금 우리나라 공적인 법원에서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이때 논의를 하지 않고 이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밤늦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우리의 국방력은 유지 강화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죠. 이 방안대로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가고 싶도록 이 군대를 또한 민주군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적인 군대. 그동안 우리나라 군대는 모두 다 가기 싫어하는 군대였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자기 양심에 의해서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징역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필요할 때가 바로 됐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체복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양심적 병역의 권리성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대체복무를 논의하는 것은 그 양심적 거부에 관한 말하자면 국민적 합의 결단이 있기 전에 대체복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 논의를 해야 국민적 결단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모든 양심이 사실은 헌법과 실정법에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못지않게 절대적 보장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종교의 자유에 바탕을 둔 종교 행사, 종교적 행위들이 실정법에 저촉될 때는 제한을 받죠. 아무리 중요한 종교 행사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질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 속에 나는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률의 질서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현행 헌법과 질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500명이 징역을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됐을 때는 무려 그 3배가 넘는 네 자릿수로 1600명이
정도가 징역을 살았습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한 30여 개국, 이제 40개국이 조금 못 되는데 그 40개국에서 그러면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있느냐 하면 한 5개국에서 한 70명 정도가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만 갖고 그 500명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점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장단성자께서는 그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막으셨는데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냐면은 이런 게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체복무제도를 통해서 형평성 부분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병역 기피자, 양심을 빙자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현행 병역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시민사회와 정부와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머리를 맞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지난 2년, 3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군대, 특히 사병 인권, 사병 복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이 그 중요한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네, 아까 양지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양심도 병력과 마치 개인의 어떤 그 죽음과 관련된 그 정도 결단이 필요한 거라고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긋고 안 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선택적으로 아까 우리 재성호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병력 의무는 이행하되 예를 들어서 교육 의무는 안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의 성질상 그런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바탕을 두고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이행하고 어떤 것은 이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죠. 줄곧 일관되게 감옥을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헌재도 계속 미루지만 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박사께서 얘기했지만 군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병역 의무 당연히 인정되지만 병역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특히 사병의 근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 그래야만이 우리 군대가 정말로 진정하게 전투력이 강한 군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임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현재 사병의 보험금이 너무 낮은 수준을 30만 원 저도 평소에 조정하고 있고 또 사병의 복무 기간도 가능하면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특례 제도도 완전히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군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기가 어떤 개인 신념이나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군대는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봐야 되겠다. 자, 오늘 논의가 말이죠. 당선자님 말씀 중에 그 군대 근무 여건이 매우 향상이 되면 지금 양심적으로 거부하던 많은 사람들도 군대를 가게 될 것이다라는 혹시 그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그 모르겠습니다. 부분은 조금 다른데 그러나 군대가 향상되면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의 폭은 많이 넓어지겠죠. 군대 가는 것을 즐겨 하게 되니까 지금은 군대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체복무가 웬 말이냐 이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정하고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은 대체복무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체복무 제도도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좋게 유지 발전시키는 군대의 유지도 국방력 강화, 외적으로도 보호해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군대 가는 사람과 양심적 거부자들 간에는 상당한 위화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군대가 아주 좋아지면은 두 개가 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그 논의가 말이죠. 이 전반부의 철학적인 논의, 또 법리 논쟁적인 논의.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가다가 뒷부분에 좀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까지를 거론하면서
대체복무라는 게 뭐고 대체복무를 어느 정도라고 했을 때 예컨대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지 또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복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군 내에서 또 이분들을 별도로 좀 이 수용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논의는 안 했지만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재성호 교수나 우리 장동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근원은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법리 해석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합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걸 좀 마지막에 모색해 보고 싶은데. 예, 그 하나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원병제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국민개병제이고 징병제를 하다 보니까 병력 거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지원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국민 소득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지원병 제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더 큰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은 장차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 박사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저는 징병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의 자제들이 군대를 가야만이 군대에 대해서 관심을 모든 국민이 갖게 됩니다. 애정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군대를 지원병제로 하게 되면 군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복무도 인정해야 되지만 지원병제가 아닌 징병제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도 병역 제도 근본에 관한 문제여서 좀 토론 범위를 넘기는 좋습니다. 정 박사님 그 말씀은 또 잘못 다시 해석하면 지원병 제도가 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 이런 또 역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현 징병 제도 하에서는 참 이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히 그분들을 일단 군에는 들어오되 집총 훈련을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지금 이제 논점이죠. 우리 재성호 교수도 말씀하시는 게 그 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 50년 끌어올리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요. 가령 1950년대에 이미 한국 사회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선례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종교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한 10,000명 정도가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외에 안식교, 재림교라고 하는 쪽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안식교는 일단 군대에 들어서 군복을 입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고 그 대신 거기서 집총 훈련을 거부하는. 그래서 50년대에 이미 한국의 국방부가 안식교에 대해서는 포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정희의 군사 반란이 있고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주 가혹하게 되면서 안식교는 집총 거부마저 포기를 해버렸고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이제 계속 징역을 가는 식으로 되어왔기 때문에요. 군 입영 자체를 거부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 부분은. 예,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교도소에 교도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데 사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분들 대부분이 착하신 분들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군 제도 내에서도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 박사님 그래서 저 직무를 집총을 하지 않는 직무를 우리가 개발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제가 국방부에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요. 그게 만약에 지금 그게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 50년 동안 감옥 가는 일은 없었다는 그러면 일체 군복 입는 것은 거부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국방이라고 하는 이 영역 자체에 저희가 도저히 그것은 양심상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해서 국가 전체의 국방을 운영하는 문제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계속까지 지금 5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국방의 의무 중에 병역 의무에 준하는 기간이 지금 일반 사병들 같은 24개월 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준하는 기간 동안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겠다라는 것에 그거는 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요. 예, 아니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죠. 좋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뭐 기회를 부여하여 없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지금 징병제 하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니까요. 글쎄 그래요. 실정적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벌을 해 오셨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또 그리고 지금 헌재의 지금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도저히 허용 못하겠다. 계속 감옥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방법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다면 10,000명의 피해자, 앞으로도 계속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 수만 명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니까. 현상인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 박사님 같은 이런 그 전문가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획일적인 생각을 넘어서 아까 말씀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글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헌법에서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결국은 성경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 세계 사는 어떤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봐야 하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호와의 증인분들은 성경의 교리가 헌법 위에 있는 규칙일 수 있느냐. 1만 명을 징역을 보내는 속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은 자기 신념들을 견제해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법계 시민사회의 영역 속에서 과거에는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도 군대 끌고 가면 그냥 가야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제는 군대와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새롭게 규정돼야 하고 헌법에 따른 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그런 속에서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새로운 그 평화주의에 입각한 병역 거부자들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증인들한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저히 오늘로 어떤 결론을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어떤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마리조차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지금 한편에서는 뭔가 다른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아직 우리의 법체계상 또 우리의 현실상 생각의 문 여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답변이시고 대신에 군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또한 입장이시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전화를 좀 받아보고요. 마무리로 한 말씀씩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누구십니까? 예. 저는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열현입니다. 예, 정열현 선생님. 현입니다. 현,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먼저 이 나라를 지키다 먼저 가시는 호국 영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현역을 근무했고요.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반드시 군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은 분명히 3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국방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못하면은 하기 싫으면 이 나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하신 분들 말씀하신 게 0.2% 정도라고 하셨는데 600명 그러면은 앞으로 70%, 90% 600명이 아니라 6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군에 가기 싫다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러 간다는데 그거는 엄청난 모독입니다. 군에 가는 사람한테.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단합도 배우고 의지력도 배우고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군에 갔다 오는 사람들요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그걸 믿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튼튼해야 외부로부터 침입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남침이 온다는데 양심의 자유만 부르짖고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나 가족이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종교는 어디까지나 물론 자기의 소신이겠지만은 그거를 나라의 의무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식주의와 그런 거 비교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그 서해 교전이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어제 아래 아닙니까? 벌써 그거 다 잊었습니까? 이북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그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동아일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이북에 우리가 그 지금 퍼주는 거 그 사람들이 절대 고맙게 생각 안 한답니다. 그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는 다 우리 거가 될 건데 지금 알겠습니다. 많이 받는들 정 선생님, 그게 대단하냐? 정 선생님 논지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 정열현 선생님, 이제 국방의 의무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처한 현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정 선생님께서 말문 여실 때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좀 굳이 한 번 더 반복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하시는 분들도 호구 경영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점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겁니다. 또 반대로 뭐 지금 다른 대안 찾기 어렵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매년 이렇게 감옥에 가야 하는 그 현실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서로 이렇게 좀 진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논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뭐 다른 주장 펴시는 분들은 아예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대성동에 살고 있는 23살 대학교 4학년인 김현호라고 합니다. 김현호 선생님? 네. 학생이시고? 네, 학생입니다. 예. 예. 네, 저도 역시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의해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데, 예. 지금 제 친구들은 학과에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표를 실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제 후배 같은 저와 같은 양심,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양심 문제로 인해서 현행 제도와 맞지 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가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국방의 의무에 위배돼서 교도소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매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단지 교도소에만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국가를 위하는 일인가? 예.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대학생들도 있고 또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단지 교도소에만 간다면은 국가와 사회에 전혀 이바지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직종이라든지 대학생들, 지식인들을 보다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한다면 보다 국가나 사회에 유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복 무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직접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시고 계신 분까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네티즌께서도 다양한 의견 주십니다만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군요. BG3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박상권님, 세계 어느 나라든 그 국민들에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국민적 도리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거부한 채 개인의 권리만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살아있고 제대로 지켜질 때 나라도 바로 섭니다. 이런 의견이셨고요. 대신에 또 MUTIG라는 아이디를 쓰십니다. 곽윤경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이유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매년 전과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그로 인해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폭력을 행사할 것인가? 물론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존재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개인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절한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정말 사회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어제 그 판결 이후에 많은 곳에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대체복무제라는 입법 과정이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더 이따 시작할 것인지
이것부터 좀 더 신중히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 분당 뭐 한 1, 2분 정도씩 마무리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기회를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최성호 교수부터 시작하시죠. 네. 좀 대체 복무를 하나의 뭐 대안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무청에 따른 말이죠. 내년부터는 병력 가용 자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죠. 특히 80년대부터 그 아이 하나 낳기 운동 이런 거 전개돼서 지금 아이를 여러 명 낳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복무 제도도 지금 기왕의 제도도 축소돼야 할 판이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또 그것을 기초로 한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의 어떤 계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대체 복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남북 간의 이 적대적 대결 구조가 완화가 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축이라든지 군비 통제가 돼서 병력 가용 자원이 좀 남아도는 상황을 만들기 전까지는 안 된다. 우리 분단으로 인한 하나의 사회적 비용이고 또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또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홍구 교수. 예. 글쎄요, 병역 가용 자원은 저는 우리 병역제도 하에서 남아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60만 대군을 처음 유지할 때 한국 2천만 인구 갖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병역 가용 자원 부분은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대체 복무 제도를 국가에서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10만 명 가까운 인원을 유지해 왔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때문에 병역 의무의 부과의 형평성이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병역제도 자체의 병역제도의 형평성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마치 이것 때문에 한국의 병역제도의 근간이 허물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창인 박사. 국가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누구나 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이 원칙과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 상위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되죠. 그런데 그 원칙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병력 의무는 현 상황에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하는 분들은 좀 현 단계에서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지훈 대표. 네. 50년의 세월이 아직도 너무 짧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좀 섭섭합니다. 어찌됐든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논의된 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모적인 논쟁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보다 승화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포용하고 사회가 좀 더 이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정 박사님이나 제 교수님이나 또는 이 정부나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를 그래서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윤석 당선자. 어제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를 던진 점은 어떤 점에서 평가는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대안 없이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그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우려하는 것은 이 판결로 인해서
또는 이 판결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이 혹시라도 병역 기피 풍조를 확산해서 국방력에 훼손을 가져오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또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와서 우리 사회의 통합에 또 가장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게 사회적 통합인데 이 통합의 어떤 저해 요인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성숙된 시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임종인 답. 그 이 판사님의 그 어제 무죄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 남북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판결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과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전문가거든요. 다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논의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방 문제, 병역 문제, 대체복무 문제, 그다음에 사병 인권 문제 등등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젊은 친구들이 군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섣불리 제가 여기서 어떤 한 말씀이라도 더 덧붙이기가 어려울 만큼 상당히 판단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서로의 진정성은 좀 믿으면서 토론하는 이런 분위기만큼은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면 병역 기피자와 똑같이 매도하면 이건 곤란하겠고요.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안보지상주의자 이런 식으로 또 예컨대 냉전론자 이런 식으로 해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 양쪽을 다 좀 딛고 일어서서 서로의 진정성을 믿고 토론한다면 분명히 길은 찾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6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고 자주들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